항암 치료는 사기다라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내가 정말 암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항암 치료를 하든 하지 않든 양심이사, 좋은 의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결정이 더 쉬워질 것임은 분명합니다. 한 달만 살 것이라던 환자가 10년 이상 건강하게 잘 살고 일주일을 버틸까 걱정했던 환자가 몇 달씩 행복하게 살며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암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 삶을 차근차근 치유해 나간 분들입니다. 오늘은 누구든 미리 들어두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암 치료의 원칙, 암을 잊고 사는 방법, 암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 방법, 수술 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좋은 의사, 양심적인 의사를 찾는 방법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암을 진단받고 눈앞이 깜깜한 분들, 암을 한번 극복했지만 재발에 절망스러운 분들, 그런 환자를 괴롭게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똑같이 암에 걸려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병욱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서 15년, 보안통합의학 의사로서 22년, 총 37년을 암과 대면해온 의사입니다. 저는 환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정성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암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암을 깨끗이 제거해도 환자에 따라 재발하기도 하고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기도 했지요. 그때부터 같은 암 환자여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수술과 항암만으로는 안 됩니다. 암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은 바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암을 제거해서 당장 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모든 치료는 물거품이 됩니다. 결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만으로 낫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처치로 암이 발생한 부위만 치료한다고 해서 암이 낫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암은 생활에서 비롯한 병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암을 유발한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고친다면 암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암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마음의 힘도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암은 국소 질환이 아닌 전신 질환이며 육체적 질병이자 시민성 질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암을 퇴치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삶의 질을 되찾는 데 집중하세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달갑지 않아도 손님 암을 적당히 달래주세요. 많은 분이 암을 무서운 질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암을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의 반란이라고 여깁니다. 암세포를 잘 어르고 달래면 암이 있는 채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인해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세포는 너무 많이 생성되면 다른 세포들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자연사멸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죽지 않고 증식하는 변이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한번 생기면 걷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늘어납니다. 암이 생겨나는 이유는 암세포의 성향과도 닮아 있습니다. 암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잘못된 입이 산처럼 많이 쌓여 생긴 병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입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입으로 먹은 나쁜 음식들입니다. 과식, 폭음, 탄 것이나 짠 것, 뜨거운 것 등입니다. 둘째,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말합니다. 셋째, 나쁜 말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평과 불만, 시기나 질투, 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낸 말들이 결국 병을 일으킵니다. 탐욕과 무절제, 오만이 암을 부른 겁니다.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특이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 몇 년 사이 감당하기 힘든 안 좋은 일을 경험한 환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분노, 슬픔, 긴장 등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몸속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탐욕적으로 변해 암이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순간 암 치료가 시작됩니다. 암 환자는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상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암에 대한 공포를 날려버리세요. 기쁨을 느끼면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가 힘을 얻습니다. 수술 후 암이 재발한 60대 후반의 담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복강 내 다른 장기에도 전이된 상태였지요.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10년 넘게 건강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는 하지만 의학적인 수치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자신을 건강하다고 여기고 암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은 없다며 좋은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암을 앓고 있다고 해도 삶이 불편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암을 인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질 높은 삶을 누리면 수명도 자연히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에게 완치란 없습니다. 저는 5년 생존율이란 암마다 예후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세운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판정이 가능한 암도 있지만 조기 판정이 어려운 암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생존했느냐가 중요하지. 5년 생존율이 100%다. 10년 이상 생존율이 50%가 넘는다 따위의 수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암에 걸리기 전과 똑같이 생활하면 암이 또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암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것이지요. 완치라는 말을 완벽히 나았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간암이 폐로 전이된 말기 암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안에 간을 이식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꾸준히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끝에 간 이식을 받지 않고도 5년을 더 사셨습니다. 5년을 생존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분은 아마 누구보다도 기뻤을 것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그간 고생했던 서름이 북받쳐 올라왔는지 여행을 가고 해방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허망하게도 완치 판정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은 완치 판정을 받고 난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한번 암이 생긴 몸은 암과 친해진 상태여서 또 다른 암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해방감을 느끼지 마세요. 평생 암과 동거한다고 생각하고 망루에 파수꾼을 세워놓으세요. 그래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스스로 존귀해질 때 암 재발에서 멀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항암제를 쓰겠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야 여생을 더욱 행복하게 보내고 긍정적인 치료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고통을 그저 감수만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투병 과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도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루하루의 행복한 선택이 결국 암의 극복, 재발 방지라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암 치료를 할 때는 행복한 암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지긋지긋하고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치료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고통을 무작정 참는 선택을 한 후에 암을 극복하는 환자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만 굳게 먹으면 못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마음의 습관을 변화시킬 때 암 재발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암의 종류보다 중요한 환자의 마음가짐. 암은 진행이 빠른 암과 느린 암이 있습니다. 복막 쪽에 있는 암들은 전반적으로 진행이 빠릅니다. 담도암, 십이지장암, 췌장암 등은 몇 개월에서 1년, 길어도 2년을 채 못 넘길 정도로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반면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은 세포의 성격상 천천히 진행됩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의 생존율을 보이는데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도 살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중간쯤인 암은 신장암, 뇌암 등입니다. 그런데 사실 암의 종류는 치료받는 마음가짐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보통 장수하는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의심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자연 환경의 덕을 보고 평소 건강식을 챙겨 먹고 가족과 화목하다고 알려져 있죠. 암 투병에 성공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 요소들은 암 투병 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그럼에도 감사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통 없이 휴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대소변을 볼 수 있고 거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이유가 하루에 하나씩 늘어난다면 그만큼 삶도 의미 있게 하루씩 연장될 것입니다. 치료의 주도권. 암 환자는 간혹 타인과 얘기할 때 주눅이 듭니다. 단지 자신이 암 환자라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암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거절하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내세요. 암 환자라는 사실만으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의사의 조언이 내 가슴속,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면 그 막연한 치료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치료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바른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 중 99명이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항암 치료를 너무 받기 싫다면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주치의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는 치료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에게 치료의 힘든 부분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기고 힘을 낼 용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99%의 건강한 세포를 믿으세요. 사람들은 암을 진단받으면 그와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필 내가 왜? 라고 분노하거나 이제는 죽었구나라며 좌절합니다. 평소 생활에서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던 사람들이 환자로 불리는 순간 환자가 돼버립니다. 몸에는 아직 97에서 99%의 건강한 세포가 남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암세포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7에서 99%의 건강한 세포가 몸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를 가르는 기준은 그저 암 진단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암세포를 지니고도 잘 살아갑니다. 어쩌면 의료가 발달하지 않아 암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시절에 살았다면 암인 줄 모른 채 오랜 기간 건강하게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몸에는 아직 90% 이상의 건강한 세포가 있고 암에 대항할 준비도 돼 있다. 나는 환자가 아니다. 단지 지금 내 몸에 암세포가 조금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투병을 위한 치료 방향. 5기 암 환자가 되세요. 암의 병기는 종양의 크기, 전이 정도, 타 장기로의 원격 전이 등을 따져 1에서 4기로 나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암 환자에게는 5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5기는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첫째,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출하기. 둘째, 제대로 운동하기. 셋째, 제대로 마음 다스리기. 넷째, 제대로 잠 잘 자기. 다섯째, 제대로 호흡하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 생활 습관이 강해지면 암은 계속되는 자잘한 펀치에 나가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숨을 잘 쉬기 위해선 되도록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겠죠. 산소 포화도가 높은 산을 오르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공기정화 식물을 키워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허파거리까지 산소를 공급한다는 느낌으로 깊게 숨을 쉬세요. 기분 나쁜 감정을 실어보내고 기분 좋은 감정을 실어온다는 느낌이면 더 좋습니다. 혹시 투병하는 중에 감정이 흔들려서 화가 나거나 분하거나 우울해지거나 미움이 생길 때는 긴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면 정신뿐 아니라 신체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혈액은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혈관을 수축시켜 두통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호흡하세요. 투병에 성공한 암 선배를 찾으세요.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투병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먹을지, 치료를 계속 받을지, 병원을 옮길지, 추가 처치를 받을지 등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암 투병의 성공 유무는 투병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치료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투병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다. 어느 병원의 아무개가 수술을 잘한다. 어떤 치료를 했더니 부작용이 이러저러 하더라 등 모든 경험담이 살아있는 정보인 셈입니다. 투병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은 투병 과정에서 익힌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들이 명쾌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에 비추어 말해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공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투병하는데 큰 용기를 줍니다. 그를 따라만 하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의지를 불타오르게 하고 의지대로 실천하게 해줍니다. 경험이야말로 암 환자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믿을 만한 경험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약을 팔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들을 경계하고 병원이나 환우 모임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선배를 찾으세요. 여러 명의 조언을 듣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골라 실천하면 됩니다. 암투병 선배들의 경험을 취합해 주치의에게 한 번 더 검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방법. 환자와 이야기하다 보면 의사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을 듣게 됩니다. 덕분에 저는 의도치 않게 어떤 병원의 아무개 의사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병원의 아무개 의사는 저렇게 한다는 등 다른 병원의 의사 평가까지 두루 꿰게 되었습니다. 암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의사를 수소문해 찾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좋은 의사들은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다른 의사를 찾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술을 잘못할 경우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심하게 겪고 심지어 재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서 최고인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경과를 추적하면서 약물의 작용 속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세심한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만 해도 투병의 30% 이상은 성공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좋은 의사를 찾으려면 우선 의사들에게 수소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의사라고 믿고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좋은 의사란 의사들이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인정에 인색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의사가 실력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수술을 잘한다는 테크닉에 관한 것뿐 아니라 누구의 환자가 경과가 좋다는 것까지 현장에서 직접 부대끼다 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사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의사들이 인정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환자 입장에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진료실에서 의사의 태도로 이를 가늠해 볼 수는 있는데요. 다음을 살펴보세요. 환자를 섬기는 의사, 환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의사는 좋은 의사입니다. 환자가 말할 때 차트나 들여다보고 환자가 묻는 질문에 마지못해 몇 마디 대답해주는 의사는 결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세상 만물에 옥석이 섞여 있듯 사명감이 있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옥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심성의껏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의사들도 평소 환자에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표현력을 길러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어 충분히 설명하려면 표현하는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의사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환자에게 유독 헌신적인 의사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나 의료진들 사이에서 환자를 잘 챙기는 의사는 익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수술하기 전날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의사와 수술 전날 술을 마시는 의사는 환자를 대하는 기본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따뜻한 조언과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의사는 환자의 투병의지를 북돋우게 마련입니다. 의사라면 자기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병이 시작되면 의사, 환자, 보호자는 서로 발을 묶고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완치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세 명의 화합과 균형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의사가 나몰라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 역시 좋은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자가 좋은 환자일까요? 의사를 격려해주는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 중에 오늘은 피곤해 보이세요, 웃으세요 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분이 계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할 때 그런 위로를 받으면 의사로서 큰 힘을 얻습니다. 수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술해서 1년을 더 사는 것과 수술하지 않고 반년을 사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과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지만 아직은 75에서 85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를 수술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75살 이상은 더욱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수술이 능사가 아니라고 아무리 보호자를 말려도 꿈쩍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을지 말지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2년을 살고 수술하지 않으면 1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고려해야 할 건 수술 후 삶의 질입니다. 단순히 몇 달을 더 사는 게 의미 있는 일인지 환자에게 좋은 결정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 더 힘들거나 아파할 것 같으면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앞에 보호자들처럼 수술을 결정할 때의 판단 기준이 결코 보호자들의 여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수술은 인체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완전히 깨어버리는 의료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실보다 득이 클 때 시행합니다. 수술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의 일반인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암 환자에게는 수술 후유증을 감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관리하세요.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암 치료는 미국의 임상 자료에 기초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치료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과학적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동양인과 서양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 집단의 같은 단계 암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약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데 하물며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는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약을 쓰는 강도는 중요합니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약을 너무 세게 쓰면 그 다음에는 더 세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쓰던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게 될 때 다른 항암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최초의 처방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가 무시무시하다고 표현하는 까닭은 약물 투여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검사 결과가 너무 늦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피를 뽑아 검사하면 오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담당 의사가 그 결과를 보고 빨리 판단을 내리면 충분히 당일 치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그날치의 치료가 끝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 뒷날 반영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뒷날은 이미 전날의 치료로 검사 수치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하루 차이가 뭐 그리 클까?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워낙 부작용이 큰 약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약은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1번, 사흘에 1번 이런 식으로 일정이 짜입니다. 따라서 그날의 검사 결과가
그날 바로 반영돼야 합니다. 특히나 혈액암 환자나 어린아이처럼 약을 쓰기가 조심스러운 경우에는 더더욱 제때 반영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를 받을 때는 믿을 만한 병원인지 아닌지 잘 조사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그때그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항암 치료 중 주의해야 할 것들. 항암 치료는 받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환자의 체력과 기력이 따라주는지, 면역력이 유지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삶의 질과 수명 연장을 저해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로 너무 힘들어 탈진하거나 심지어 치료 중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완치됐다는 진단을 듣고 싶은 것이 모든 암 환자의 바람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물론 검사 수치를 세심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무엇보다 환자 자신이 한계를 느끼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 치료를 받다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치료는 더 받을 자신이 없어라는 생각까지 든다면 항암 치료를 멈추는 게 낫습니다. A군의 항암제가 듣지 않으면 B군으로 바꾸고 B군의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으면 C군의 항암제로 바꾸는 항암제 돌려막기가 능사는 아닙니다. 항암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체력도 면역도 다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항암 치료는 건강한 세포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원인 모를 기적은 당신에게도 일어납니다. 제 환자 중에 의학저널에 보고해야 할 정도로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저를 처음 찾아온 것은 2005년 3월로 2004년 11월에 이미 암 수술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 후로도 6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간에 2군데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간에서 제법 큰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어디서부터 그 암이 시작됐는지 의사들이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막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병이든 어디서 진행됐는지를 모르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 환자는 치료 방향을 잡지 못한 채로 의사들이 항암제란 항암제는 다 쓰면서 그의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쓸 수 있는 약은 다 쓰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저를 찾아왔을 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인데다 약의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리는 증세도 겪고 있었습니다. 3개월 살 거라고 하더군요. 환자 자신이 의사지만 이렇게 답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환자의 부인이 지극한 정성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제 치료를 믿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따라주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남편을 부축해 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먹였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2달 만에 면역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을 살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환자는 치료한 지 3개월째 접어들자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습니다. 치료받던 병원에 가니 의사들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3달 만에 현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봉사도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암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밝혀내지 못하듯 어떤 계기로 암세포가 그 힘을 잃었는지 밝혀내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좋은 결과도 분명 생깁니다. 암은 사연으로 작동하는 병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암은 스트레스에 의한 시민성 질환입니다. 암은 마음의 병입니다. 암을 치료하면서 심신의학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을 때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그 분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면 전신의 대사가 어그러집니다. 그러면 내분비계통 호르몬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밀양원소의 부족은 기초대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는 면역 저하를 불러오고 결국 암이 생기기 쉬운 몸 상태를 만듭니다. 모든 것에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암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 사연을 지우세요. 건강한 마음과 정신이 나를 살린다. 둑이 무너지듯 목 놓아 울고 용서하세요. 모든 질병이 그렇듯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건 마냥 웃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울어야 살 때도 있습니다. 눈물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화시키려면 암 환자도 울어야 합니다. 사람은 눈 점막이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또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눈물에는 면역 항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을 뚝뚝 흘리면 치유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난 후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울려면 이렇게 실컷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다릅니다. 감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성분이 더 진합니다. 흔히 말하는 피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아민 수치가 다른 눈물과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견딜 수 없는 슬픔 등 상처를 받은 만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카테콜아민을 눈물에 실어 밖으로 내보내면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느끼는 대로 울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고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눈물나게 웃어본 적 언제인가요? 어떤 감정이든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웃음은 사람들이 잘 참지 않지요. 참으려 할수록 더 크게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웃음입니다. 암에 걸리면 더 잘 웃어야 합니다. 웃음 자체가 면역 증강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웃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흡량이 많아지면서 맥박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웃음은 천연 우울증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웃으면 뇌의 한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이 부위는 우울증 치료제를 먹었을 때 활성화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40년 동안 웃음만 연구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심장병 예방에 웃음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고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6년을 회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웃음 치료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와 함께 암과 관련된 고통을 줄인다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10계명. 첫째, 상상으로 미리 걱정하지 말라. 둘째,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하라. 셋째, 다른 일로 관심을 돌려라. 넷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라. 다섯째, 적당히 운동하라. 여섯째, 우선순위를 정해보라. 일곱째, 묵상하라. 여덟째, 봉사자가 되라. 아홉째, 말을 줄이고 기도로 풀라. 열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대처법을 개발하라. 상상만으로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만 제대로 지켜도 가슴을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기가 되면 많이 아프다는데 나는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쓸데없는 불안을 불러옵니다. 걱정하는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계명에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과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좋을 게 없습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취미를 만들어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거나 적당한 운동을 해서 항상 머릿속을 맴도는 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어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5%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상상으로 걱정하는 일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 집중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세요. 되도록 단순하게 사는 게 건강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깊은 잠보다 좋은 명상. 정신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정신은 곧 자신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잃으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들 합니다. 이 정신을 챙기는 법, 명상에 있습니다. 명상이 수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7시간 수면에서는 산소 소비량이 평균 8에서 10% 감소했지만 명상은 10분 만에 17%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이 깊은 잠보다 빠르고 깊은 휴식 효과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 불안감이 해소되고 혈압과 맥박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만성 통증이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이 없는 하루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호흡에 집중하고 영혼의 독소를 없애세요. 하루 10분 목욕으로 면역력을 올리세요. 일과를 마치고 하는 느긋한 목욕은 하루의 피로와 지친 마음까지 사라지게 합니다. 목욕의 효과는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루에 10분 목욕에 투자해 보세요. 목욕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혈액 속 백혈구가 몸속을 돌아다니며 외부의 침입자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을 덮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목욕할 것을 권합니다. 그날의 냉기는 그날 해결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샤워보다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욕조 목욕이 좋습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38에서 41도의 약간 따뜻한 정도여야 합니다.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42도 이상이 되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반대로 물 온도가 낮으면 몸을 덮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요. 목욕은 전신욕보다는 반신욕을 권합니다. 전신욕은 체온을 급격히 상승시키므로 체력 소모가 크고 몸에 가해지는 수압이 커서 혈관과 림프관에 압박을 줍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반신욕을 하면 체온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반신에만 수압이 가해져서 발의 혈액을 부담 없이 심장으로 올려보냅니다. 만약 체력이 약한 상태라면 반신욕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땐 발목까지만 물에 담그는 족욕을 하세요. 복사뼈 위쪽 15에서 20cm까지 물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한 목욕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체온 1도를 올리는데 목욕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경우 목욕을 오래 하면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족욕으로는 몸을 덮이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 족욕은 20분간 하세요. 무엇보다 내 몸을 소중히 할 것. 잠이 보약. 지난밤 편히 주무셨나요? 잠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암 환자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모든 것 중에서도 특히 과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과로는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부교감신경과의 균형과 조화를 깨뜨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일시적으로 과로했다면 충분히 휴식하고 잠을 푹 자야 합니다.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7시간 반은 되어야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고 수명이 길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올바른 수면 습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면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상시각과 취침시각을 일정하게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이때는 정해놓은 규칙을 조금 어겨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자리에 눕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로를 풀겠다며 잘 시간도 아닌데 누워있다 보면 제 시간에 잠드는 게 어려워집니다. 낮에는 햇볕을 많이 쬐기를 권합니다. 30분에서 1시간은 야외에서 햇볕을 느끼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 간단한 샤워를 하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샤워 이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음식 섭취는 삼가세요. 잠자리에 누웠다면 오늘 가장 행복했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평상시 커피, 술, 담배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잠을 잘 자야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암을 이겨내기 위한 체력 관리.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말도 있지요. 암 환자여도 체력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이란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쓰는 근육을 쓰기 위해서라면 춤을 추든 걷든 스트레칭을 하든 맨손 체조를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암 환자들은 암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자신의 운동 능력을 100%다 쓰는 게 아니라 50에서 70%만 쓰도록 해야 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운동은 바르게 걷기입니다. 시선은 20에서 30cm 앞에 두세요. 목과 어깨와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턱은 몸통 쪽으로 가볍게 당깁니다. 호흡은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습니다. 들숨보다 날숨 시간이 2배로 길어야 합니다.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앞뒤로 15에서 20도 흔듭니다. 양발은 11자가 기본이며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자세로 한 번에 20에서 30분씩 걸으세요. 체력에 따라서는 최대 50분까지가 좋습니다. 주 3에서 4회는 꼭 걷는 게 좋습니다. 등산, 수중 걷기, 산책,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건강식품보다 가족과 즐거운 식사를. 음식은 육체의 힘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 준비에 들어간 정성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암 환자가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하루에 3가지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모두 다른 색깔로 구성하길 권합니다.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등을 골고루 먹으면 각 색소에 든 항산화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 흰색 고기를 드세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세계암연구재단 등은 육질이 흰 고기가 붉은 고기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몸의 산화와 관련된 철분이 적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추천합니다. 가공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되도록 자연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이 몸에는 가장 좋습니다. 물은 충분히 섭취하세요. 소변색이 맑아질 때까지 마시면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고혈압, 변비, 비만, 천식 등이 완화됩니다. 이런 음식이 좋다는 건 잘 알지만 가족과 외식도 하고 싶고 오랜만에 라면이 당기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암 환자도 가끔은 좋은 음식 말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올바른 식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들은 어떨까요? 암에 걸리면 환자도 보호자도 귀가 얇아집니다. 이 음식이 암 치료를 돕는다더라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 귀가 얇은 상태이니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암에 좋다는 음식은 대부분 비쌉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까요? 민들레즙이 항암에 좋은지 제게 물어본 환자가 있었습니다. 민들레처럼 흰즙이 나는 식품에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콩과 더덕, 도라지, 인삼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품별로 사포닌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사포닌은 세포 돌연변이를 막고 비만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약이 될 순 없습니다. 약효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은 용량을 먹어야 합니다. 민들레즙이나 인삼을 과용하면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가고 소화 장애가 유발됩니다. 암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식품이 좋다는 말은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세요. 좋다는 것보다는 믿을 만한 것, 비싼 것보다는 꾸준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라 먹으세요. 매일 먹어도 좋은 암 환자를 위한 보양식품들에는 마늘과 사과, 녹차와 양파, 생강, 현미, 해조류나 피망, 양배추와 콩, 토마토가 좋습니다. 버섯을 먹어야 한다면 비싼 차가버섯 대신 싱싱한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골고루 자주 먹는 편이 더 좋습니다. 삶의 질을 지켜주세요. 당신 곁에 있는 이 세상 최고의 약.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환자라면 세상에서 두 번째로 힘든 사람은 보호자입니다.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투병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환자의 집을 방문해 투병 환경을 확인하는데요. 가족 구성원 사이에 냉기가 도는 집의 문을 닫고 나올 때면 제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환자가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 훈풍이 도는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억울하고 슬프고 우울합니다. 마음이 그러니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흔히 환자가 되는 순간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한 환경에 맞추어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땐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화법을 바꿔야 합니다. 환자는 직접 화법으로, 보호자는 간접 화법으로 말해보세요. 환자는 보호자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낫습니다. 인삼이 비싼가라고 묻는 대신 인삼이 먹고 싶어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자는 환자가 원하는 것을 수월하게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자는 잘 안 먹으니 몸이 성치 않지라는 말 대신 입에 쓰겠지만 한 술이라도 먹으면 좋겠어라고 애둘러 말하는 게 좋습니다. 30대 중반의 위암 환자가 복막에 다 전이 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수술이 어렵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면역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챙기고 회사를 휴직하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지고지순한 돌봄을 받으며 사랑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이 환자는 8개월 뒤 위에 있던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암을 잘 이겨내도록 돕고 심지어는 암을 낫게도 해줍니다. 가족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채우고 긴긴 투병 생활 동안 가족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세요. 암밍아웃 하십시오. 정면 승부가 답입니다. 암밍아웃이란 암과 커밍아웃의 합성어로 암에 걸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밝힌다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입니다. 저는 환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권합니다. 암 환자가 여생을 보람차게 살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키우고 마음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꼭 나을 수 있다. 나는 극복한다. 나는 예외다. 나는 살아남는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암을 고백하는 게 쉬워집니다. 암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숨겨야 할 일도 아닙니다. 식사, 운동, 명상 등 암 환자는 자신을 살뜰하게 돌봐야 하는데 암을 숨기다 보면 이런 행동들에 제약이 생깁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사람들과 단절되지 마세요. 아픈 냄새에 대해 배려해 주세요. 암에 걸린 환자들에게선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묘사하기 어렵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비릿하면서 퀴퀴한 냄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은 장기가 암세포에 잠식당해 상하기 때문입니다. 퀴퀴한 냄새는 바로 상처의 냄새인 셈입니다. 냄새의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 건강할 때 채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냄새로 병의 심각도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냄새가 심해지면 병도 위중해진 겁니다. 수술을 위해 개복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에 냄새를 통해 먼저 감을 잡습니다. 식도암이나 구강암, 위암은 냄새가 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병문안을 왔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퀴퀴한 냄새야?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를 못 맡는단 말이야. 이렇게 수선을 떨면 환자는 서운함을 넘어 공포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내 몸이 암으로 썩어가는구나. 내 몸에서 냄새가 날 정도면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깔끔하던 사람이라면 좌절감이 더욱 큽니다. 말 한마디로 환자는 천국과 지옥 사이를 넘나듭니다. 조그만 배려가 환자를 안정시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기. 이별 준비. 환자들이 때가 되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지상에서의 마지막을 편안히 보내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진통제를 쓰지 않아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난소암으로 난소와 자궁을 적출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1년 즈음 지났을 때 암이 재발한 상태였습니다. 난소 주위는 물론 골반뼈와 간과 폐에도 암세포가 전이돼 있었습니다. 암센터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보호자와 함께 대전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환자를 옮겼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은 데다가 배에는 복수가 차서 배가 만삭대보다 더 불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 간 지 3일 만에 복수가 다 빠지고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고통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제가 그 환자에게 문병 갔을 때 보호자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보호자에게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잘 지켜보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조의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조가 죽기 직전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일컫는 말로 예술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량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임종 직전 완쾌가 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 말하지요. 환자의 상태가 좋아진 게 백조의 노래인지 진짜로 기적이 일어난 일인지는 2주 안에 판명이 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모든 것을 비우고 겸허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놀랄 만큼 평온하고 의식도 또렷합니다. 남아있는 자식 걱정, 살고자 하는 미련까지도 모두 잊어버리면 평화가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이런 놓아버림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 주 환자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눈부시게 보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보호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 작별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편히 갔습니다. 환자가 고통 없이 편히 가는 것만큼 남아있는 가족에게 큰 축복은 없습니다. 환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하지요.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거나 이런저런 축복과 감사의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가능하다면 정신이 맑고 의식이 있을 때 모든 준비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친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놓는 방법도 좋지요. 남겨질 가족들에게 사랑을 남기고 가면 가족들은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동안 도와줘서 더 오래 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고마워요. 행복했습니다. 남겨질 이들에게 축복이 넘치는 말들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빈자리를 슬퍼하기보다 남기고 간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겁니다. 보호자들은 임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의사에게 미리 부탁을 해놓으세요. 환자를 준비 없이 황망하게 보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위로하고 투병을 격려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마음으로 서서히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곡하거나 까무러치는 행동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삶에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운명을 담담하면서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는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환자나 가족 모두 준비 없는 임종을 맞는 건 곤란합니다. 임종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두어야 인격적인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임종이란 죽음이 오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병으로 생을 마감할 때는 인격이 손상되지 않고 인간답게 죽는 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슬픈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요.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가 어떠셨나요? 암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는 암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연한 공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암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다면
암은 두렵기만 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몸과 정신이 균형 잡혀 있고 조화로울 때 우리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삶이 아름다우면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잘 보내면 내일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